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요,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제결제은행 BIS 분석에 의하면요,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주요 17개국 가운데 13.6%로 호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2021년보다 무려 0.8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가계부채 부담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모두 세계 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요,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22년 기준 105.0%로 주요 43개국 가운데 1위가 스위스입니다. 128.3%, 2위가 호주 111.8%에 이어 한국이 105.0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주요국들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요, 80% 이하라는 걸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무려 25%가 높습니다. 이걸 감안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가계부채 질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건전성 평가 기준인 DSR은 지금 13.6%로 무려 14%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주요국들은 지금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많게는 8%, 적게는 5%, 적게는 5에서 8%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14%니까 반절 이상이 높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가계부채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시한폭탄이 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하면 말이죠, 한국은행 그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한국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가계부채가 장기간 방치되게 되면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소득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서 자산 불균형이 상당히 심화될 거라는 이런 전망도 내놓기도 했는데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70%를 넘어가지고 가계부채 때문에 최소한의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대출자가 무려 299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중에 185만 명은 DSR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100%를 넘어가기 때문에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구를 한계 가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한계 가구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면 찾는 곳이 어디가 될까요? 제2금융권과 상금융권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자 부담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자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한계 가구들은 빚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1800조의 가계대출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지난 1사분기에 1033조 7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사태 충격과 경기 부진 상황 속에 고통을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 1분기 연체율이 지금 1% 이상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계부채가 증가되게 되면 당연히 가처분 소득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소비가 이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소비가 이축되게 되면 당연히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영업자들이 그 연체율이 악화되다 보면은 금융권도 연쇄 부실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팬데믹 사태 때 2020년 4월 이후 이어져 온
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2023년 9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가계부채 쓰나미는 불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부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좀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영끌족들이 말이죠.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해가지고 집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대출 규제를 좀 강화하고요. 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약계층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원리금 상환 유예 등 선제적으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좀 이자를 탕감하는 것보다 좀 이자를 낮은 이자로 이렇게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지금 높은 이자 때문에 말이죠. 금융기관에는 돈잔치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잔치 비판을 받고 있는 금융사들은 고통 분담에 좀 동참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도 가계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입니다. 한국이요, 2050년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전체 인구 국가 인구가 5천만 이상인 국가 중에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만 15세에서 64세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30년 이내에 세계 최고의 고령 국가로 전락한다는 진단입니다. 유엔의 세계 인구 추계를 인용해 보면 2050년이면 한국의 고령화 정도가 홍콩에 이어 세계 2위에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는데요. 사실상 홍콩은 중국의 특별 행정구역임을 감안한다면 한국이 2050년도에 사실상 세계 1위 고령국가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가 2000년도에 진입했고요. 또 65세 인구가 14% 이상이면 고령사회인데 우리나라는 2018년도에 진입했습니다. 또한 65세 인구가 21% 이상이면 초고령사회인데요. 원래 통계청에서는 2026년도에 진입할 거라고 예측했는데 아마도 빨라졌습니다. 2년이 빨라졌어요. 내년 2024년부터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2050년이 되게 되면 대부분 고령국은 아시아와 유럽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등은 젊은 층 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올해 3,600만 명인데요. 2050년에 가게 되면 2,400만으로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1,200만 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30년 이내로 고령국 1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은 950만 명에서 1,800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850만 명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심각한 게 있어요. 2050년이 되게 되면 생산 가능 인구 1명당 노인 인구 0.75명으로 결과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 4명이 노인의 3명을 먹여 살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 3명을 부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50년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 1명당 노인 비율은 0.73명입니다. 우리보다 낮지요? 이탈리아는 0.7명이 되겠고 스페인은 0.69명이 되겠습니다. 세계은행은요, 프랑스와 미국은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는데 프랑스는 100년이 걸리고요. 미국은
6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은 20년 만에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동남아 국가들은 부유해지기 전에, 잘 살기 전에 이미 고령화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고 세계은행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죠? 앞으로 2050년이 되게 되면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일해서 4명이 일을 해서 3명을 부양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입장에서는 그 노동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초격차를 낼 수 있는 그런 AI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초인류 기업을 좀 많이 배출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